여자분으로 혹시 착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 기업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최대한 많이 공개돼서 그 공개된 데이터를 학생이 됐건 일반 시민이 됐건 가지고 놀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데이터가 오픈되면 어떻게 갖고 놀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그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환경이 이 국내 융합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오래전에 발표해 주셨지만 제이컴피아의 최진수 대표님께서도 간단하게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발표는 제가 안 했지만 아까 저희 직원이 했지만 예, 그렇죠. 가장 내용이 좀 길고 지루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이컴피아 같은 회사가 아까도 국내 뭐 벤처기업, 일반 중소기업 포함해서 수만 개가 있을 겁니다. 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IT 키워드를 가지고 벌어먹고 살고 있거든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한 10여 년 전에는 CS 메인프레임 20년 이상부터 쭉 왔던 IT 트렌드가 외부로 바뀌면서 개발자들도 많이 양산이 됐었고, 또 대부분의 매출이 또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되고, 다시 또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가는 업체들은 다시 또 이제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모바일,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쭉 나오는 거대한 이제 화두들이 이제 트렌드가 나오는데요. 정책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런 것들이 트렌드에 맞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 국책과제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보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국책과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게 선정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게 또 내년 되면 어떤 트렌드에 따라 또 무너지고, 이런 게 과연 이제 정책 관점에서의 나라에서 올바르게 가는 방향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트렌드에 따라서 블록체인이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가 반드시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 아닌가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겠지만, 암호화폐의 어떤 팽행성이라든가 단점을 가지고 너무 사회에서 깐다든가 정책적으로 저걸 비방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랑 명확히 틀리다는 것을 정책 기조 발언하시는 분들이나 집행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느 암호화폐는 망했다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거에 좌지우지하는 어떤 트렌드로서 이 블록체인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측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로서의 IT 키워드가 아니라 진짜 신뢰받는 데이터, 마이 데이터, 블록체인 데이터 더 연관시켜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로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네, 저는 아까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짧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요. 광주과학기술을 비롯해서 이제 전국에 IST, 소위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있거든요. 이 기관의 주요 임무는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 양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이렇게 내려가고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것, 그런 이제 목적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재원과 그다음에 인력 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구 안에 IST 대학에 속한 특구 안에서는 테스트베드를 해볼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는 정말 플레이그라운드처럼 애들이 진짜 샌드 가지고 노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좀 가지고 놀게 좀 해주고, 그렇게 좀 열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민영 대표님께서는 아까 발표를 안 해주셨으니까 조금 길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엔진의 박명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독특하고 좀 특화된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빅데이터 기반의 나노 측정 과학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하고 관련된데요. 사실 저희 회사는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제가 그 전체 방향에 대한 제안을 좀 해드리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가 쓰는 그 측정 장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노드화시켜서 블록체인화 만들 것이냐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 저희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큰 기업들과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외에도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저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대기업에서 인력들을 많이 채용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이 작은 힘을 모아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키워나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올바르고 그리고 또 힘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들은 이제 특화된 분야지만 대기업들이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규제들 그리고 그런 규제들 때문에 크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더 좋은 회사, 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더 의미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한국에서 놓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도 실제로 법안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저희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패널들께서 이제 데이터의 공개라든지 아니면 보안이나 아니면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여기 앞에 계신 패널들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지금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류 대표님께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아는 물류회사 다녀오시는 분이 물류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냐면 과정이 길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험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서류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태하고 실제 사정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원인 관계하고 기록하고의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원인 관계와 실제 블록체인에 올리는 자료와의 차이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확실히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주인스 대표님. 예. 질문하신 우리 분께서 명확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꼬집어서 잘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냉장 창고, 냉동 창고라고는 딱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거기도 이제 지게차가 있고 거기에 짐을 막 싣고 어디에 이제 해당되는 슬롯에다가 어떤 짐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분명히 스마트 패드라고 하는 우리 아이패드 같은 패드가 그 지게차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게차 운전만 하고 내가 20년, 30년 동안 그 짐을 어디다가 눈 감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패드에 있는, 이 아이패드에 있는 물론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WMS라고. 거기서 이 물건은 저기에 놓으세요라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놓을 거예요. 자, 근데 놓기 전에 뭘 하냐면은 너무나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다 오케이 하고 자기가
쌓아놓을 곳이 아니라 자기가 알 수 있는 장소에다 물건을 놓습니다. 자,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그 물건이 서로 다른 데 갔더라도 아 이거는 사이즈 때문에 어디에 갔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 갔더니 없네 다음에 찾아봤더니 물론 WMS라고 했던 데와의 위치는 틀리겠죠. 아무데나 놨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라면 저 4층에 오른쪽 방 14번째 실에 있을 거야 가보면 대충 있어요. 왜냐? 이 집은 거기에만 갈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데이터에 따른 휴먼 에러의 일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물건을 자기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장소에다가 다 부여놓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다시 때 해체가 다른 데서 옮겨놓고 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도저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력 효율성 측면에도 틀리죠. 여름에는 냉동 창고가 많이 활성화되겠지만 겨울은 비수기였을 때 정직원을 20명, 30명을 둘 수가 없고 5명 정도 정직원을 두고 나머지 15명을 알바를 둔다고 했을 때 지게차 이사를 분명히 찾는 데 따른 시간은 5분, 10분이 아니라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물론 WMS의 창고에 어떤 데이터들이 정확히 매칭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분명히 여기 이웃에 놓으세요 라고 했을 때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블록체인에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이걸 놓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를 뭐 전수조사, 재고조사 할 때는 다시 한번 모든 짐들 다 꺼내고 모든 창고는 다 꺼내가지고 제대로 된 짐을 다시 랩핑시킵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에 한 2달, 3달 걸리는 1년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분기 정도에 대한 어떤 기회 로스의 비용을 따진다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회사 내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임의적으로 하고 다시 이걸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뭐 100억을 남겼다고 하면 거의 10억, 20억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들 거예요. 최초에 이 물건이 어디에 적재가 되어 있고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그 데이터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데이터로 IoT라고 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데이터로 센서 기반의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사람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어떤 데이터 창고에다 그 데이터를 넣는다면 또 그거를 변조할 수 없다라면 어떤 알바가 오더라도 어떤 아르바이트 지게차 기사가 오더라도 또 어떤 재고조사가 이루어질 때더라도 2달, 3달이 걸리거나 하루 이틀 안에 찾는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을 통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김태희라고 하는데요. 센서 블록체인 관련된 이은모 교수님과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 관련되신 박준석 교수님 두 분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굉장히 동기부여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산업들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큰데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관련해서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물류 시스템에 있어서도 IoT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도 그 물류 화물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컨테이너 원도 관리자가 누구인지 생산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이 누구인지 그 중간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을 함께 적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블록체인이 굉장히 그것도 필수적으로 모든 블록체인 적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선진국처럼 금융 시스템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실명 확인이 충분히 확보된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에서는 그 계좌로 얼마든지 그 인센티브를 넣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후진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은행 계좌도 없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관련돼 있어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 생체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중국같이 인구 이렇게 꺼려하는 자기 자식이 파는 거 꺼려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등록조차도 꺼려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구성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충분히 블록체인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면은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좀 힘들더라도 그 지문이라든지 홍지라든지 은행 계좌도 만들고 그러한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방법, 그러한 인프라나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글로벌 전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구성원들도 쉽게 할 수 있는지 두 교수님, 센서와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 관련된 두 교수님께서 좀 의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센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게 하이퍼 스펙트럼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하이퍼 스펙트럼부터 그러면 고가의 장비여서 랩에서 이제 쓰는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그런 장비인데 이제 나노급 해상도로 달리려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아까 잠시 보여드렸듯이 이제 광학 장비를 예쁘고 아주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렌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뭉치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해가지고 만들던 방식이 옛날 방식입니다. 그렇게 만드니까 이제 1,000만 원 넘게 고가의 장비가 되고 그런 랩에서만 쓸 수 있는 무거운 장비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소형화를 하는 거예요. 하이퍼 스펙트럼처럼. 그래서 손톱보다도 작게.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도 가능해요. 반도체 기술로 해서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성능이 열화가 되지 않느냐? 당연히 열화가 됩니다. 성능이 나빠지는데 그 나빠지는 성능을 수학의 힘으로 신호 처리 수학의 힘으로